리차드는 그 다음 날 저녁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우리를 떠났다. 그는 아다를 내게 맡기며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나에 대한 큰 신뢰를 보였다. 그 당시 그들이 내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고, 지금 다시 그때를 떠올리며 그 마음을 더 깊이 느낀다. 내가 할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기억하자면, 그들은 내게 정말 많은 부분을 맡겼다. 나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계획 속의 하나의 중요한 존재였다. 리차드에게는 매주 한 번 아다에 대한 충실한 보고서를 써 보내기로 했고, 아다는 이틀에 한 번씩 리차드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리차드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과 성과에 대해 내게 직접 알려줄 거라고 했다. 나는 그가 얼마나 결단력 있고 끈질기게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했다. 그들 결혼식에서 나는 아다의 들러리가 되어주기로 했고, 그 후엔 함께 살기로 했다. 그들의 집열쇠는 내 손에 쥐어졌으며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이 소송이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면 애쓰더 그럴 수도 있잖아. 리차드는 그렇게 덧붙였다. 아다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사랑하는 아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리차드가 물었다. 차라리 바로 가난하다고 선언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다가 말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 리차드는 대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뭔가를 선언할 순 없을 거야. 하늘도 아는 지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았잖아. 정말 그렇다. 아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렇지만 리차드는 그녀의 표정에 답하는 듯 이어서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다, 이 소송은 결국 해결이 될 거야. 어찌 됐든 한쪽으로 결론이 날 거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니? 리차드,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면 결국 불행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아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거야. 리차드는 명랑하게 외쳤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아. 우리가 말하는 건 만약 그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데 아무런 반대가 없다는 거야. 법원은 엄숙히 법으로 정해진 우리의 어두운 수호자이고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해야 해. 우리의 권리와 싸울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만 아다가 말했다. 그것에 대해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 리차드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망각 속에 맡겨버린다. 테임더든이 찬성하는 표정을 짓고 그럼 모든 게 끝난 거야. 테임더든의 찬성하는 표정. 나는 그가 책을 싸고 있는 상자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다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찬성하긴 해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리차드는 그것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 만리장성을 사람으로 채울 만큼 많은 공중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신나게 떠났다. 아다와 나는 그를 많이 그리워할 준비를 하면서 조용한 나날을 시작했다. 우리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제나디스 씨와 함께 젤리비 부인댁을 방문했지만 그녀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어디론가 차를 마시러 갔고 그곳에 젤리비 양도 함께 갔다고 했다. 차를 마시는 것 외에도 보리오블라가의 정착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커피 재배의 일반적인 장점에 대해 연설과 편지를 쓸 일이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분명히 펜과 잉크를 충분히 사용해야 해서 그녀의 딸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휴일 같은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젤리비 부인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다시 방문했다. 그녀는 런던에 있었으나 집에는 없었고 아침 식사 후 보리오블라가의 일로 마일 엔드에 갔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일은 동부 런던 지부 지원 분파라는 단체와 관련된 일이었다. 지난번 방문 때 피피를 보지 못했었는데 그때 피피는 어디에도 없었고 요리사는 그가 쓰레기차와 함께 떠난 게 아닌가 생각했다.
나는 이번에 다시 그를 찾아보았다. 피피가 집을 만들고 있던 조개 껍질들은 여전히 복도에 있었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요리사는 그가 양들을 쫓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양들이요. 하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을 때 그녀는 예, 시장 날이면 가끔 그를 따라가서 시외로 나갔다가 그런 상태로 돌아오곤 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보호자님과 함께 창가에 앉아 있었고, 아다는 물론 리차드에게 편지를 쓰느라 바빴다. 그때 젤리비 양이 도착했고, 그녀는 피피를 이끌고 들어왔다. 피피는 얼굴과 손에 묻은 흙을 구석으로 밀어넣고 머리를 아주 적게 한 뒤 손가락으로 무척 세게 부풀리듯 다듬어 놓은 상태였다. 그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이었다. 그의 다른 장식물들 중에서 그는 주교의 모자와 아기의 작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의 부츠는 작은 크기의 농부의 부츠 같았고 상처로 가득한 다리는 지도가 된 것처럼 보였으며 매우 짧은 격자무늬 팬티 아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무늬의 프릴이 달려 있었다. 그의 격자무늬 원피스의 부족한 단추들은 분명 젤리비 씨의 코트에서 떼어낸 것 같았는데 그 단추는 너무 크고 지나치게 뻔뻔했다. 그의 옷 여기저기에서 급하게 수선한 흔적이 보였고 그 손길이 바로 젤리비 양의 손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모습이 개선되어 있었고 매우 예뻐 보였다. 그녀는 피피가 결국 그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는 피피를 처음 보았을 때와 우리를 보았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어머나, 보호자님이 말했다. 정확히 동쪽으로. 아다와 나는 젤리비 양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녀를 제나디스 씨께 소개했다. 그녀가 앉으면서 말했다. 엄마의 안부 전해드리고 엄마는 지금 계획서의 교정을 보고 계셔서 뭐 모신다고 해요. 지금 새로운 전단지를 5,000개 더 찍을 거라서 그거 들으시면 관심 가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중 하나를 가져왔어요. 엄마의 안부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전단지를 어쩔 수 없이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제나디스 씨가 말했다. 젤리비 부인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말 이 바람은 참 힘들군요. 우리는 피피와 함께 그의 성직자 모자를 벗기며 그가 우리를 기억하는지 물어보느라 바빴다. 피피는 처음에는 팔꿈치 뒤로 숨었지만 스펀지 케이크를 보고는 마음을 바꿔서 내 무릎에 앉았다. 그는 조용히 케이크를 먹으며 앉아 있었다. 그때 제나디스 씨는 잠시 다른 방으로 물러나셨고 젤리비 양은 평소처럼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는 여전히 다비스인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매일 평화가 없어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다니. 내가 무슨 뭐랄까 남자와 형제라면 더 나쁠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었다. 소용없어요. 썸슨 씨, 젤리비 양이 외쳤다. 그래도 친절한 마음 고마워요. 저는 제 처지가 어떤지 잘 알아요. 그리고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설득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이런 처지였다면 당신도 설득되지 않을 거예요. 피피, 피아노, 아래에서 야생동물 놀이해. 저는 안 갈 거예요. 피피가 말했다. 그래, 고마운 줄 모르는 못된 차가운 마음의 아이. 젤리비 양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당신을 오십히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네, 가요, 테디. 피피가 말했다. 사실 그는 정말 착한 아이였고 여동생의 짜증에 크게 감동해서 바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올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젤리비 양은 미안해하며 말했다. 정말 피곤해요. 오늘 아침 2시까지 새로운 전단지 작업을 했어요. 이 모든 걸 너무 싫어서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서 눈도 제대로 못 뜨겠어요. 그리고 저 불쌍한 아이를 보세요. 저런 괴물이 어디 있나요?
피피는 자신의 외모에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아노 다리 뒤에 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차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를 방 안끝으로 보냈어요. 젤리비 양이 의자에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대화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예민해요. 말이 나왔으니 정말 말하자면 우리는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곧 파산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때서야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엄마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젤리비 씨의 일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랄 수 없어도 그 말은 너무 친절한 말이에요. 젤리비 양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어제 아침에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행해 하셨는지. 그분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요. 그분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공급되는 모든 물건이 상관없이 도매상들이 던져놓고 하인들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엄마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버지라면 도망갈 거예요. 어머나,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아버님은 분명 가족을 생각하실 거예요. 아, 네. 아버지의 가족은 아주 괜찮죠. 썸슨 씨. 젤리비 양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 가족이 뭐가 위안이 될까요? 아버지의 가족은 다름 아닌 빚, 먼지, 낭비, 소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소리, 혼란, 그리고 비참함이에요.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집으로 기어 들어오시는 모습은 마치 큰 빨래날 같아요. 그런데 빨래는 하나도 안 되고요. 젤리비 양은 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요. 이제 결심했어요. 단 평생 노예처럼 살지 않을 거고 컬 씨에게 청혼받을 생각도 없어요. 자성가와 결혼하다니 정말 마치 그걸 충분히 겪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라며 젤리비 양은 고통스럽게 말했다. 이 말을 들으니 나는 저절로 젤리비 부인에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버림받은 소녀의 말을 듣고 그녀가 말하는 것에 진심 어린 비꼬는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당신이 우리 집에 있었을 때 친하게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면 젤리비 양이 말을 이어갔다. 오늘 여기 오기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일지 알거든요. 두 분에게. 하지만 어쨌든 결심하고 왔어요. 특히 다음에 다시 런던에 오셔도 아마 다시는 뵙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이렇게 말할 때 아다와 나는 서로를 힐끗 바라보며 무언가 더 있을 것을 예상했다. 아니에요. 젤리비 양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두 분에게는 믿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실 거죠? 나 사실 약혼했어요. 집에서 모르고 계세요. 내가 물었다. 어머, 섬슨 씨,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젤리비 양이 불안해하면서도 화내지 않고 말하며 답했다.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저 불행만 더할 뿐이에요. 그분한테 그런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하는 것이 그분의 불행을 더하는 건 아닐까요? 내 사랑, 내가 물었다. 아니요. 젤리비 양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아버지가 오시면 그분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피피랑 다른 아이들은 차례로 나에게 와서 함께 지내면 그때는 조금 돌봐줄 거예요. 가련한 캐디에게는 상당한 애정이 있었다. 그녀는 말할 때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자신이 마음속에 그린 작은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 많이 울어서 피피는 피아노 아래 동굴 속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 후 그는 배를 뒤집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결국 내가 그를 데려다가 여동생에게 입맞춤을 시키고 다시 내 무릎에 앉으면서 캐디가 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녀는 일부러 웃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그가 웃음이 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번갈아 얼굴을 잡고 손으로 쓰다듬어주며 행복을 느끼는 상태였다. 결국 그의 기분이 피아노를 다루기엔 역부족이었으므로 그를 창밖을 볼 수 있는 의자에 앉았고 젤리비 양은 한쪽 다리를 잡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건 내가 우리 집에 오면서 시작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떻게요? 제가 너무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점에서는 개선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춤을 배우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제가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춤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춤을 배우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뉴먼 스트리트에 있는 터브이드롭 선생님의 학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서 내 사랑 내가 말을 시작했다. 네, 맞아요. 테디가 말했다. 저는 터브이드롭 선생님과 약혼했어요. 터브이드롭 씨는 두 분이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이죠. 제가 약혼한 분은 아드님이에요. 물론 저도 그분을 정말 좋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서 그분에게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 유감이에요. 내가 고백했다. 왜 유감이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다소 불안해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터브이드롭 선생님과 약혼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분도 저를 아주 좋아하시고요. 이건 아직 비밀이에요. 그분 쪽에서도요. 왜냐하면 터브이드롭 선생님 아버님이 이 관계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그분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심장이 멎거나 다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터브이드롭 선생님 아버님은 정말 점잖은 분이에요. 정말 점잖으신 분이죠. 그분의 부인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다가 물었다. 터브이드롭 선생님 아버님의 부인 클레어 아가씨요. 젤리비 양이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다. 그런 분은 없어요. 그분은 과부이세요. 바로 그때 피피가 끼어들었다. 피피는 누나가 강조할 때마다 마치 벨로프처럼 다리를 흔드는 바람에 다리가 많이 아팠다. 그 고통에 시달리며 피피는 매우 우울한 소리를 내며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에게 동정을 요청했지만 나는 듣는 것만 할 수 있어서 그를 안아주기로 했다. 젤리비 양은 피피에게 사과하고 입맞춤을 해주며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한 후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게 바로 상황이에요. 캐디가 말했다. 제가 자책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건 엄마 탓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아버지한테 사무실로 가서 엄마에게 편지를 쓸 거예요. 엄마는 별로 동요하지 않겠죠. 저는 엄마에게 그저 펜과 잉크에 불과하니까요. 하나 위안이 되는 건 캐디가 울면서 말했다. 결혼하고 나면 아프리카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터브이드롭 선생님 아드님은 제게 아프리카를 싫어하셔서 터브이드롭 선생님 아버님이 그곳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그게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점잖으신 분 같아요. 내가 말했다. 정말 점잖은 분이세요. 캐디가 말했다. 그분은 거의 어디에서나 그 신사적인 태도로 유명하죠. 그분은 가르치시나요? 아다가 물었다. 아니요. 특별히 가르치는 건 없어요. 캐디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분의 태도는 정말 아름다워요. 캐디는 조금 머뭇거리며 우리에게 알려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했다. 그건 그녀가 미스 플라이트라는 조금 미친 노파와 친해졌다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 그곳에 가서 아침 식사 전에 몇 분간 그녀의 연인과 만난다고 말했다. 단 몇 분만. 다른 시간에도 각인가요? 캐디가 말했다. 하지만 프린스는 그때 오지 않아요.
터브이드롭 선생님 아드님의 이름은 프린스예요. 이름이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물론 그분이 자신이 지은 이름은 아니에요. 터브이드롭 선생님 아버님이 프린스를 왕자님을 기리기 위해 이름 지으셨죠. 그분은 왕자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분의 태도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미스 플라이트 집에 가서 이 약속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가엾은 분이 좋아서 그분도 저를 좋아한다고 믿거든요. 만약 터브이드롭 선생님 아드님을 보시면 분명 그분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적어도 나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저는 그분에게 레슨을 받으러 가요. 미스 서머슨, 제가 함께 가자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그날 미스 플라이트의 집에 가기로 이미 제 후견인과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곳에 다시 가보려고 했던 참이었다.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지만 항상 무언가 일이 생겨서 그곳에 가지 못한 일이 있었다. 나는 미스 젤리비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내가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녀와 피피를 데리고 학원에 갔다가 그 후에 미스 플라이트의 집에서 후견인과 아다를 만나기로 제안했다. 이 조건으로 미스 젤리비와 피피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러 돌아오는 것까지 동의해 주기로 했다. 그들은 기쁘게 동의했고 피피는 몇 개의 핀과 비누, 물, 그리고 빗을 이용해 조금 더 단정하게 꾸민 후 우리는 뉴먼 스트리트로 향했다. 그곳은 아주 가까웠다. 그 학원은 아치형 입구 모퉁이에 있는 꽤나 어두운 집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계단 창문마다 흉상들이 놓여 있었고 문에 붙은 간판들에 의하면 같은 집에는 그림 선생님, 석탄상인 그의 석탄이 들어갈 방은 분명히 없었지만 그리고 석판화 아티스트도 있었다. 그 모든 간판 중 가장 두드러지게 자리 잡고 있던 간판에는 미스터 터비드롭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복도는 그랜드 피아노, 하프, 그리고 몇몇 다른 악기들이 케이스에 담겨 이동 중인 채로 막혀 있었다. 그 악기들은 모두 낮 햇살 속에서 조금은 초라해 보였다. 미스 젤리비는 그 학원이 어젯밤 콘서트를 위해 대여되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이 집은 한때 꽤 괜찮은 집이었는데 청소하고 신경 쓰는 일이 누구에게도 맡겨지지 않았고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는 일이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집이었다. 우리는 미스터 터브이드롭의 큰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은 뒤쪽에 마구간을 향해 지어졌고 천창을 통해 햇빛이 들어왔다. 그 방은 마구간 냄새가 나는 비어있는 큰 방으로 벽을 따라 놓인 대나무 의자들이 있었고 벽은 규칙적으로 그려진 리라 모양의 그림과 촛불을 꽂을 수 있는 작은 유리 가지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촛불들은 그 옛날처럼 떨어진 방울들을 흘리며 다른 가지들이 가을의 낙엽을 덜어뜨리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 명의 젊은 여성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나는 그들 중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캐디가 내 팔을 쥐어 잡으며 다시 한번 소기의 의식을 반복했다. 미스 서머슨, 미스터 프린스 터브이드롭. 나는 중간에 갈라진 금발머리를 하고 끝이 조금 말린 파란 눈의 젊은 남자를 향해 절을 했다. 그는 왼팔에 작은 바이올린 우리가 학교에서 키트라고 불렀던과 그 작은 활을 같은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작은 댄싱 슈즈는 유난히 작았고 그는 아주 순진하고 여성스러운 태도를 가졌다. 그 태도는 나에게 매우 호감을 주었고 또한 그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닮았다는 인상을 받게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머니가 그다지 고려되지 않거나 잘 대접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느꼈다. 미스 젤리비의 친구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나에게 깊이 인사하며 말했다. 저는 조금 걱정했었어요. 평소 시간보다 늦어서 미스 젤리비가 오지 않는 건 아닐까 했거든요.
저는 그녀를 지체하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이 점을 제 탓으로 돌려주시고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정중히 말했다. 오, 그만. 그가 말했다. 부디 제가 더 이상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청했다. 그 사과를 끝으로 저는 좌석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던 피피임이 그 자리에 익숙해져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명의 조카가 수업을 듣고 있는 수염이 난 얼굴의 노부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프린스 터브이 드롭은 그의 작은 바이올린의 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기며 음악을 시작했고 젊은 학생들은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한쪽 문에서 터브이 드롭시 노인이 등장했다. 그가 등장하자 그의 몸에서 우아함이 물씬 풍겼다. 그는 가짜 안색, 가짜 치아, 가짜 수염, 그리고 가발을 쓴 뚱뚱한 노신사였다. 그의 코트에는 모피 칼라가 달려 있었고 안에는 두꺼운 패딩이 들어 있었다. 그 패딩은 별이 난 엷은 푸른 리본만 있으면 완벽할 정도로 무겁고 튼튼했다. 그는 몸이 꽉 끼고 부풀어 올라 옷이 버틸 수 있는 한 최대한 부풀려져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너무 꽉 조여서 눈이 볼래 모양을 잃을 정도로 눈을 뒤로 밀어냈고 턱과 귀마저 그 넥타이에 잠식되었다. 그는 그 넥타이가 풀리면 반드시 무너질 것 같았다. 그의 팔 밑에는 매우 크고 무거운 모자가 있고 그것을 들고 하얀 장갑을 입은 손으로 그 모자를 흔들며 한 다리로 서서 어깨를 높게 올리고 팔꿈치를 둥글게 만든 채 우아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도 가지고 있었고 돋보기도 있었고 콧수염 상자도 있었고 반지도 있었고 손목 밴드도 있었다. 그가 가진 것 중 자연스러움은 하나도 없었고 그는 젊음도 나이도 세상 무엇과도 닮지 않았으며 오직 우아함의 모델 그 자체였다. 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미스 젤리비의 친구, 미스 선머슨이십니다. 이 자리는 미스터 터브이드롭은 말하며 미스 선머슨의 현존으로 고상합니다. 그가 그렇게 우아하게 고개를 숙일 때 저는 그의 눈에 흰자리가 움푹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을 잠깐 보았어요. 제 아버지세요. 그의 아들이 한쪽에서 나에게 말하며 그 아버지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믿음을 가진 듯 했다. 제 아버지는 유명하신 분이세요. 제 아버지는 매우 존경받고 계세요. 계속해, 프린스. 계속해. 미스터 터브이드롭은 불 앞에 서서 장갑을 흔들며 대단히 겸손하게 말했다. 계속해, 아들. 그 명령이나 이처럼 고귀한 허락에 의해 수업은 계속 이어졌다. 프린스 터브이드롭은 때로는 작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춤을 추었고 때로는 피아노를 서서 연주했으며 때로는 그가 잠시 내쉬는 숨을 이용해 곡을 흥얼거렸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며 가장 부족한 학생과 함께 한 발 한 발씩 나갔다. 그는 쉬는 법 없이 계속해서 수업을 이끌었다. 그의 저명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 앞에 서서 오직 자세만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라고 그 수상쩍은 얼굴을 가진 노부인이 말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나요? 그의 이름이 바로 그 문패에 적혀 있다는 걸. 그 아들의 이름도 똑같죠. 내가 말했다. 그는 아들이 그 이름을 갖게 해주지 않으려 해요. 만약 자신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다면. 근 오부인은 대답했다. 아들의 옷 좀 보세요. 확실히 그 아들의 옷은 소박하고 낡고 거의 초라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드시 치장하고 꾸며야 해요. 그녀는 말했다. 그것도 그 자세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자세로 대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를 추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물었다. 그가 의제 자세에 관한 수업을 하나요? 지금요. 근 오부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잠시 알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근 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터브이드롭 씨의 삶은 단지 표면적인 외양에만 집착한 비극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품위라는 것만이 전부였고 그가 만든 허상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살아온 것이다. 그는 자기의 겉모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만을 위해 온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씁쓸하게 다가왔다. 그게 전부예요. 라고 그 노인이 말했다. 정말 우스운 사람이라니까요. 그 작은 줌 선생님,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걸 다 말해주고 싶은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말에 공감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살아온 여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그 사랑이 그녀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남편이 그토록 믿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모든 걸 자기 자신의 유리한 모습만을 위해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자신의 말에 담긴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다. 그리고는 다시 터브이드롭 씨의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 사람은 진짜 일이라곤 해본 적 없어요. 중요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사람들이 품위 있는 사람이라 칭하는 걸 좋아했죠. 그 사람의 인생은 모두 거짓말과 허세로 채워졌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모습이 그저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불쌍한 프린스, 그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믿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건 보지 않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쌍한 아들을 지켜보면 자신이 여전히 대단한 사람인 척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나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 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사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저 세상에 대한 거짓된 믿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게 다가왔다. 이야기는 다시 현실로 돌아갔다. 나는 그 아버지가 여전히 그 비참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저 불쌍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말을 꺼냈다. 그저 자기 품위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전부인가요? 그 노인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품위.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품위라는 게 결국은 다 헛된 거였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근호인의 말을 되새겼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은 품위뿐이었고 그 품위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과된 부담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허상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라도 했더라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를 텐데. 저 녀석이 자기가 뭘 한다고 그렇게 굴지. 라고 그 노인이 말하며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옷매무새를 고치며 고무장갑을 끼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혐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진짜 자신이 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걸 보면 정말 훌륭한 부모인 줄 알겠죠. 오, 그녀는 또다시 노인을 향해 한마디 덧붙였다. 너 정말 물어뜯고 싶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물론 그 노인의 말에 대한 진지한 걱정이 앞섰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 눈앞에 있기에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설명 없이는 그들에 대해 무엇을 생각했을지
그래도 그녀의 설명만 있었으면 무엇을 느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맞아떨어져서 그것만으로도 확신이 갔다. 내 시선은 계속해서 젊은 터브이드롭 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고상하게 행동하는 터브이드롭 씨의 모습 사이를 오갔다. 그러다가 노인이 내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그는 먼저 내가 런던에 거주함으로써 그곳의 우아함과 특권을 더해주는지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묻는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전 애가 거주하는 곳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여인이시라면 그가 오른쪽 장갑을 입에 댄 후 장갑을 학생들에게 향해 내밀며 말했다. 여기 부족한 점들을 너그럽게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다듬고 있답니다. 그는 내 옆자리에 앉았고 내가 보기에는 의자에 앉는 자세마저도 마치 유명한 모델을 따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정말로 그 모습이 꼭 닮아 있었다. 다듬는다. 그는 그렇게 반복하며 코올림을 털고 손끝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자연과 예술 모두로 우아함을 타고난 분께 말씀드리건대 그는 고개를 한껏 숙이면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감은 채로 어깨를 높이면 악대 인사를 했다. 우리는 예전처럼 품위 있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물었다. 우리는 퇴보했어요. 그가 대답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목 부분이 너무 꽉 끼어서 고개를 크게 흔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의 고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흔들렸다. 평등주의 시대는 품위에 불리합니다. 그것은 속물성을 발전시켜요. 아마도 제가 약간 편파적으로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신사 터브이드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브라이튼의 파빌리온을 떠나는 왕자님께서 저의 모자를 벗고 인사를 드리자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왜 나는 그를 모르지? 왜 그에게 연간 3만 파운드가 없지? 라고 물으셨던 일도 있었죠. 이런 작은 일화들은 사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랍니다. 여전히 상류층 사이에서 가끔씩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내가 말했다. 그는 또 한 번 고상하게 어깨를 들썩이며 인사했다. 남아있는 품이라면 그는 덧붙였다. 영구가 내 조국은 많이 퇴보했고 날마다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신사는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후속 세대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찍조업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사의 후손이 이어지기를 바랄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 아,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또 한 번 고상하게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저를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아니에요. 저는 제 가난한 아들에게 그 부분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그는 품위가 없어요. 그는 훌륭한 교사인 것 같습니다. 나는 말했다. 이해해 주세요. 친애하는 여사님. 그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웠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는 또다시 콧담배를 한 번 취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마치 덧붙이려는 듯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말입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이제 한 명씩 학생을 맡고 있는 미스 젤리비의 연희는 더 큰 노동을 겪고 있었다. 내 사랑스러운 아이야. 터브이드롭 씨가 목도리를 고쳐매며 속삭였다. 당신의 아들은 지치지 않네요. 내가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겐 큰 보상이 됩니다. 터브이드롭 씨가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그의 성스러운 어머니의 발자취를 다루고 있지요. 그녀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스러운 여성들, 터브이드롭 씨는 불쾌한 방식으로 기가 막히게 친절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스 젤리비에게 다가갔다. 그때 미스 젤리비는 이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서 모두 모자를 쓰기 시작했다. 미스 젤리비와 불행한 프린스가 언제 약혼을 했는진 나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내 사랑, 터브이드롭 씨가 자애롭게 아들에게 말했다. 시간이 몇 시인지 아느냐? 아니요, 아버지. 아들은 시계를 차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는 멋진 금시계를 꺼내며 인류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자세로 시간을 확인했다. 아들아, 그가 말했다. 2시다. 3시에 켄싱턴의 학교를 기억해라. 3시면 저에겐 충분해요. 아버지. 프린스가 대답했다. 저는 서서 간단히 식사하고 떠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대답했다. 너는 빨리 먹어야 한다. 식탁에 찬 양고기가 있을 것이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가시는 건가요? 그래, 내 아들. 아만, 터브이드롭 씨가 눈을 감고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겸손하게 말했다. 보통처럼 시내를 돌아다녀야 할 것 같구나. 어디서든 편하게 저녁을 드세요, 아버지. 아들이 말했다. 그럴 것이다. 내 사랑. 나는 아마 오페라 회랑에 있는 프랑스 식당에서 가벼운 식사를 할 생각이다. 그렇군요. 잘 가세요, 아버지. 프린스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잘 가라, 내 아들. 축복이 있기를. 터브이드롭 씨는 매우 경건한 태도로 이 말을 했고 그것이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아들은 아버지와 작별을 고하는 순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효도하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나는 거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들에겐 불친절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프린스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몇 순간 동안 특히 그 중 한 사람에게 비밀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더욱 그랬다. 나는 그의 거의 어린아이 같은 성격에 대해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작은 키트를 주머니에 넣고 그와 함께 캐디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함께 넣고 웃으며 켄싱턴의 학교와 찬 양고기로 향했다. 그 모습에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들었고 아버지에게 더는 화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아버지에게도 분노를 느꼈다. 아버지는 우리를 방 밖으로 내보내며 그가 원래 보여줬던 그 화려한 방식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 방식대로 그는 곧 우리를 지나쳐 거리를 건너갔고 귀족이 모여 사는 동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몇 안 되는 다른 신사들 사이에서 자신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나는 몇 순간 동안 휴먼 스트리트에서 본 것들과 들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느라 너무 몰입해 캐디와 대화도 할 수 없었고 특히 그녀가 나에게 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내가 머릿속으로 댄스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다른 신사들이 혹시나 존재했을지 아니면 존재했던 적이 있었을지를 묻기 시작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생각은 너무나 복잡했고 수많은 터브이드롭 씨들만 생각나서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에스터, 너는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캐디에게 집중해야 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뒤로는 캐디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링컨스 인까지 갔다. 캐디는 그녀의 연인의 교육이 너무 방치되어서 그의 메모를 읽는 것이 항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철자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않았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짧은 단어에 불필요한 글자를 너무 많이 넣어 가끔은 그것들이 영어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가장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죠. 캐디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 그러고 나서 캐디는 어떻게 그가 학자가 될 수 있겠냐고. 그는 평생을 댄스 학교에서 보내며 가르치고 고생하고 고생하고 가르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그렇게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미소 지었다. 저는 그 대신 글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죠. 학자가 되는 것보다. 게다가 제가 완벽한 여자라서 자존심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캐디가 덧붙였다. 제가 얼마나 적게 배웠는지 알잖아요. 마마 덕분에.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캐디가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당신이 프린스를 보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을 알잖아요. 집이 얼마나 엉망인지를요. 프린스의 아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이 너무 엉망이라서 그럴 수 없고 그런 걸 배우려고 할 때마다 더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불쌍한 미스 플라이트요. 아침 일찍 그녀의 방을 정리하고 새들을 청소해주고 커피 한 잔을 만들어주죠. 물론 그녀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들게 되어 프린스는 그것이 그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라고 했고 아주 까다로운 터브이드롭 씨도 아주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작은 푸딩도 만들 수 있어요. 양고기목 부위, 차, 설탕, 버터, 그리고 많은 가정용품들을 사는 법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바늘질을 잘하지 않지만 캐디가 피피의 드레스 추선을 보며 말했다. 어쩌면 더 나아지겠죠. 프린스와 약혼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더 기분이 나아지고 마마에 대해서도 좀 더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껴요. 오늘 아침에 당신과 미스 클레어가 그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는 걸 보며 피피와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조금 불편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예전보다 더 기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마마에 대해서도 좀 더 용서할 수 있길 바래요. 그 가엾은 소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그 말을 했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울렸다. 테디, 내 사랑. 내가 대답했다. 나는 이제 너에게 큰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정말요. 캐디가 기쁨에 차서 말했다. 그것만큼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내 사랑, 캐디. 내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기로 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찾아보도록 해요. 캐디는 무척 기뻐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했고, 그날은 터브이드롭 씨에게 딸에게 재산을 정리해 주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그를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쯤 우리는 크룩 씨의 집에 도착했다. 그 집의 개인적인 문은 열려 있었다. 문 기둥에 2층 방 임대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 캐디는 우리가 계단을 오르면서 지난번에 발생했던 급작스러운 죽음과 그에 따른 부검 사건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또 그로 인해 우리의 작은 친구가 매우 놀라 병에 걸렸다고 했다. 빈 방의 문과 창문이 열려 있었기에 우리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미스 플라이트가 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몰래 내게 보여줬던 어두운 문이 있는 방이었다. 그곳은 정말 슬프고 황량한 장소로 나에게 이상한 슬픔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너 얼굴이 창백하고 캐디가 말했다. 차갑다. 우리는 얘기하면서 천천히 걸어갔고 우리의 보호자와 에이다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미스 플라이트의 다락방에 있었고 새들을 보면서 미스 플라이트의 병을 걱정하며 친절하고 다정하게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의사와 함께 있었다. 저는 이제 제 전문적인 방문을 마쳤습니다. 의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미스 플라이트는 많이 나아졌고 내일 법정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이 그리워했다고 들었습니다.
미스 플라이트는 그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우리에게 고개를 푹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자니디스의 방문을 또 받게 되다니. 제 겸손한 집에 자니디스 오브 블릭하우스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별히 깊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피츠 자니디스. 제 사랑 그녀가 캐디에게 붙인 이름처럼 보였고 항상 그렇게 불렀다. 이중으로 환영합니다. 그녀가 많이 아팠나요? 우리를 돌보고 있던 의사에게 제 여자님이 물었다. 의사는 속삭이듯 질문을 했지만 미스 플라이트는 바로 자신이 대답했다. 아, 확실히 아팠어요. 아,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녀가 비밀스럽게 말했다. 통증은 아니었어요. 고통은 아니었죠. 신경적이었어요. 신경. 사실은 목소리를 낮추며 떨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집안에 독이 있었죠. 저는 그런 끔찍한 것에 아주 민감해요. 너무 놀랐어요. 오직 우드코트 씨만이 그만큼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실 겁니다. 제 의사 우드코트 씨. 매우 품위 있게 말하며 자니디스의 하수 인들블릭 하우스의 자니디스 피츠 자니디스. 미스 플라이트. 우드코트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녀에게 호소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녀의 팔에 손을 살짝 얹으며 미스 플라이트는 자신의 병을 항상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에 놀라서 그것이 더 강한 사람도 놀라게 할 수 있었을 일이었고 그로 인해 괴롭고 불안한 상태에서 병이 나셨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일어난 후 너무 늦어서 불행한 남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 실망을 보상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이후로 그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이곳에 오곤 했습니다. 가장 친절한 의사예요. 의사님, 미스 플라이트가 제게 속삭였다. 저는 판결을 기다려요. 심판의 날에 그때가 되면 재산을 나눠줄 거예요. 그녀는 하루 이틀 안으로 우드코트 씨가 미스 플라이트를 살펴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원래대로 아주 건강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아주 건강해질 겁니다. 그녀의 좋은 소식을 들으셨나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미스 플라이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일이 있다고는 못 들어보셨죠. 제 사랑. 매주 토요일마다 컨버세이션 캔지나 급히 캔지의 하인과 제 손에 실링 몇 개를 넣어줍니다. 실링, 아시죠? 확실히 매번 똑같은 수의 실링이 들어있어요. 항상 일주일 동안의 날수만큼. 이제 아시겠죠? 정말 이건 아주 시기적절한 일이 아니겠어요? 예스. 이종이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시죠? 그게 큰 질문이죠. 물론 그렇죠.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제 생각은요. 미스 플라이트가 눈을 빛내며 자신을 약간 물러서게 하고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신중하게 흔들며 말했다. 대법원장이 대법원 인장이 오랫동안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은 정말 오래 열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을 보냅니다. 내가 예상하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요. 이건 정말 고백할 만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에서 조금 느리다는 걸 그렇게 고백하는 건 말이죠. 아주 섬세한 일이에요. 지난번 법정을 출석할 때 저는 제 서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출석하조그에게 그걸 지적했더니 그는 거의 고백할 뻔했어요. 즉, 저는 제 자리에서 그에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저에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행운이죠. 그렇죠. 그리고 피츠잔 이디스가 그 돈을 제게 아주 좋은 방식으로 써줍니다. 정말 최대로 좋은 방식으로요. 저는 그녀에게 이 행운의 추가 수입에 대해 축하하며 그 일이 오래 지속되기를 기원했어. 그 수입이 어디서 왔는지, 돈은 누가 그렇게 배려 깊은지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았어. 제 가디언이 앞에 서서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를 넘어서 볼 필요는 없었지.
이 작은 친구들, 뭐라고 부르세요? 그가 상냥하게 물었어. 이 친구들에게 이름이 있나요? 미스 플라이트가 이름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대답할 수 있어. 내가 대답했어. 아다도 기억하지. 아다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어. 그랬나? 미스 플라이트가 말했어. 누구지? 내 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크룩. 집에 늙은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그의 모피 모자를 들고 고양이가 뒤따라 나왔어. 듣고 있지 않았어요. 미스 플라이트. 그가 말했어. 노크하려고 했을 뿐인데 당신이 너무 빠르셔서요. 당신 고양이를 내려보내세요. 쏟아내세요. 노파가 성난 목소리로 외쳤어. 바보 같은 소리, 위험 없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크룩 씨가 우리를 차례대로 살펴보며 말했어.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그녀가 새들에게 손대지 않을 거야. 내가 시키지 않으면 제 집주인을 용서해 주세요. 노파가 품위 있게 말했어. 네, 완전히 네. 왜 크룩? 내가 손님이 있는데 뭐가 필요해? 아이고, 늙은 남자가 말했어. 알잖아요. 저는 대법원장이에요. 그래, 미스 플라이트가 대답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 대법원장님께서 늙은 남자가 킬킬거리며 말했어. 자른디스와 관련이 없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스 플라이트, 제가 실례를 범해도 될까요? 당신의 하인. 선생님, 자른디스와 자른디스를 나는 거의 당신만큼 잘 알아요. 선생님, 옛날 스콰이어 톰을 알았어요. 선생님, 그런데 당신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심지어 법정에서도. 그런데 저는 매년 한두 번 나날이 법정에 가요. 전 절대 안 가요. 제 가디언이 대답했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법정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차라리 어디론가 가겠어요. 정말로. 크룩이 웃으며 대답했어. 선생님, 당신이 제 고귀하고 학문적인 형님을 비판하는 것 같네요. 물론 자른디스에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까짓 일. 아, 선생님, 제 하숙집 사람의 새들을 보고 계신가요? 그 노인은 점차 방 안으로 들어와 제 가디언의 팔꿈치에 팔꿈치를 대며 그의 얼굴을 눈에 띄게 들여다봤어. 안경을 쓰고 그녀가 이 새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가 속삭였어. 제가 다 말해드릴까요? 미스 플라이트, 큰 소리로 말하며 우리를 쳐다보며 그녀가 벽난로를 쓸고 있는 척하는 걸 보면서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어. 원하시면 그녀가 서둘러 대답했어. 늙은 남자는 우리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새 장들을 올려다보며 이름을 하나하나 읽었어. 희망, 기쁨, 점음, 평화, 휴식, 삶, 먼지, 재, 황폐, 궁핍, 몰락, 절망, 광기, 죽음, 교활, 어리석음, 말, 가발, 넉마, 낭피지, 약탈, 설레, 용어, 거짓말, 시금치, 이게 전부야. 그가 말했어. 내 고귀하고 학문적인 형님께서 다 모아놓은 거야. 정말 추운 바람이군요. 제 가디언이 중얼거렸어. 당신의 고귀하고 학문적인 형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면 그들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크룩이 다시 우리에게 윙크하며 말했어. 그리고 나서 그가 속삭이며 웃으면서 덧붙였어. 그게 만약 일어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번도 갇혀본 적이 없는 새들이 그들을 죽일 거예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다면 제 가디언이 창밖을 내다보면 알씨를 확인하는 척 말했어. 오늘이 그날인 것 같네요. 우리는 집을 떠나기가 매우 어려웠어. 미스 플라이트가 우리를 붙잡은 게 아니었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데 있어 가능한 한 이성적인 작은 존재였어. 그것은 바로 크룩이었어. 그는 제 가디언을 떼어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았어. 그가 제 가디언에게 끈처럼 묶여 있었다면 그를 더 가까이 따라다니지 못했을 거야.
그는 우리에게 그의 채권 법정과 그 안에 있는 이상한 혼합물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 우리 방문이 그의 의도에 의해 계속 길어지자 그는 계속해서 제 가디언 곁에 붙어 있었고 때때로 우리는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까지 제 가디언을 어떤 핑계로 붙잡아 두었어. 마치 그가 어떤 비밀스러운 주제로 들어가야 할 듯한 강박이 있었지만 그 주제를 꺼내려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어. 그날의 크룩의 표정과 태도는 신중함과 결단력 부족, 그리고 그가 도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려는 끊임없는 충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얼굴과 자세였어. 제 가디언에 대한 그의 감시가 끊임없이 이어졌어. 그는 거의 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일이 없었어. 그가 제 가디언과 함께 걷고 있을 때는 마치 늙은 하얀 여우처럼 교활하게 그를 관찰했어. 앞서 갔을 때는 뒤를 돌아보았어. 우리가 멈추었을 때는 그가 제 가디언 앞에 서서 손을 입술에 몇 번 문지르며 마치 자신의 권력감을 표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회색 눈썹을 내리며 제 가디언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 결국 언제나 고양이와 함께 집안을 모두 돌아보고 그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살펴본 후 우리는 가게 뒤쪽으로 갔어. 빈통 위에 세워진 먹물병과 오래된 펜자투리, 더러워진 연극 포스터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가지 간단한 필체로 인쇄된 대형 알파벳들이 붙어 있었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제 가디언이 물었어. 자기 자신에게 읽고 쓰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크룩이 말했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제 가디언이 물었어. 느려요. 나빠요. 늙은 남자가 성급하게 대답했어. 내 나이에선 어렵죠. 누군가에게 배운다면 더 쉬울 거예요. 제 가디언이 말했어.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늙은 남자가 눈을 번쩍이며 말했어. 전에 배운 게 없어서 내가 뭘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잘못 배워서 뭘 잃고 싶지는 않아요. 잘못. 제 가디언이 웃으며 말했어. 누가 당신을 잘못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블리크 하우스의 잔다이스 씨. 늙은 남자가 안경을 이마 위로 올리고 손을 비벼가며 대답했어.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란 건 알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더 믿고 싶어요. 그 대답과 그의 태도는 제 가디언이 미스터 우드코트에게 우리가 모두 링컨인을 함께 걸으면서 크룩이 정말로 그의 하숙인이 말한 대로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인지 물어보게 만들었어. 젊은 의사는 아니요.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어. 그는 극도로 불신이 많고 그가 항상 원주민 진을 마시고 있어서 그와 그의 뒷방은 강하게 술 냄새가 나죠.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피피의 애정을 얻기 위해 쿵차와 밀가루 자루 2개를 사주었어. 그래서 그는 다른 누구도 그의 모자와 장갑을 벗기게 하지 않았고 저녁 때는 나와 함께 앉았어. 가디는 나의 반대편, 아다 옆에 앉았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약혼 이야기를 다 나누었어. 우리는 가디와 피피를 매우 귀여워했어. 가디는 정말 밝아졌고 제 가디언은 우리처럼 기뻐하며 우리는 모두 정말 행복했어. 가디는 저녁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피피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풍차를 꼭 쥐고 있었어. 내가 말하는 걸 잊었는지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우드코트는 우리가 미스터 베지아의 집에서 만났던 그 어두운 젊은 의사였어. 그리고 그날 제 가디언은 그를 저녁에 초대했고 그는 오고 다들 떠난 후 내가 에이더에게 이제 내 사랑 리처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까? 라고 말했어. 아다는 웃으면서 말했지.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내 사랑은 언제나 밝았거든. To be continued.